8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8월부터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며 심층 취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세 번째, 국내 최대 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입장문과 함께 로톡의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입장 각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운영이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 로톡은 그동안 개업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에게 현재 도움이 되는가? 한법협 측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혁신 없이 쉽사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청년 변호사는 그 사무장님을 옹호하겠죠.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사장님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의 질서를 고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알았다, 그냥 인정하겠다, 하셔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그랬듯 이제 로톡 같은 플랫폼들도 자신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로톡 측은 청년 변호사들은 로스쿨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대부분의 기존 광고 수단들은 자본력을 갖춘 변호사들에게만 진입을 허락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톡 광고는 청년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대다수가 플랫폼에 가입했을 때 그때도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법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간 자유 경쟁은 짧은 과도기에만 존재하고 근시일 내 하나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발톱을 숨기고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스스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냥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카카오 택시가 3년 전쯤에 생겼을 때는 그냥 무료였죠.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지배하고 지금 점유율이 8, 90%를 넘어가니 이제 카카오 택시가 기사들한테 매월 99,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안 내면 카카오 택시를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 로톡 측은 키워드당 25,000원만 내면 누구든 광고 영역에 무작위 랜덤 노출된다며 이혼 키워드를 구매한 변호사가 20명이라고 했을 때 매번 페이지가 로딩될 때마다 5%의 확률로 가장 첫 번째 위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더 내고 더 많이 낼 테니 나의 노출 확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로톡은 구조적으로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로톡 반대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공공성입니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변호사 시장을 지배하는 법조계의 미래를 우려합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기업과 다른 점이. 모든 변호사들을 종속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민들한테 공정해 보일까요? 당연히 왜 이런 걸 허용했느냐? 이건 사무장로펌 아니냐? 왜 하나의 사기업이 주주의 왕국이라는 이런 체계로 그냥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돼서 모든 변호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로톡 찬성 청년 변호사를 대변해 로톡 측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이라며 만약 자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숫자가 이렇게까지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만약 대다수의 변호사가 로톡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돈 많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이 많은 키워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주 노출된다면 결국 돈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법률방송 취재진의 우려에 로톡 측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방송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냐고 반문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청년 변호사의 법률 사용 설명서, 제법이다 등의 코너를 통해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꾸준히 해온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식사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졌고 해당 영상에서 복지시설 직원이 피해 남성의 아랫배를 때리고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의 정황이 고스란히 찍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지시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점심 식사를 하던 장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시설 종사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장 씨를 억지로 끌어 자리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직원 2명은 양쪽에서 장 씨를 잡고 어깨를 팔로 누르며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강제로 먹입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던 장 씨는 방을 뛰쳐나갔고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 12일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였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사전에 시설에 당부했는데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음식인 김밥을 주고 강제로 먹이려다가 결국 숨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글을 통해 유족들은 저희 아들은 중증 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 장애인이라며 외출이 여의치 않아 걷고 뛰는 활동을 위해 해당 시설에 방문했다. 집에서 음식을 챙겨 먹이니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말했고 고인이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CCTV를 보니 3명의 직원이 고인을 비인격적으로 억압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고인이 싫어하는 김밥과 1급 장애인에겐 점성이 강해 기도 폐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할 수 있는 가래떡형 떡볶이를 자르지도 않고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고인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족들은 장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골든타임을 넘겼다고도 목소리를 높이며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6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인천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해당 사건 관련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인천지부 윤민호 국장은 기존의 일반 지역사회에서 행해져 왔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당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보통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상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지역 사회에서 무시되는 일상들이 이번 시설에서도 드러난 거죠. 이 친구에게는 이 친구의 욕구에 맞는 다른 식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진행하지 못한. 윤 국장은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에게 세부적인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방법들에 대한 공부를 같은 과정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취업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전에 교육 과정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복지시설과 연수구청 등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 원장 A씨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총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은 이번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학대 등 추가적 범행 부분에 대해선 보완 보강 수사에서 죄명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법조계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폭행이나 그로 인해서 뭐 상해가 있었다면 상해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될 테고. 특히 숨진 장 씨에게 여러 명이 학대와 폭행 등을 가했다면 특수폭행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말입니다. 학대나 아까 말씀드린 폭행이나 심지어 그거 좀 여러 명이서 한 거라면 뭐 특수폭행이 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과실치사나 또 언급하신 장애인복지법 위반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데이트 폭력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관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제가 좀 언급한 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가져오셨다고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폭행, 상해를 벗어나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악스러운 소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데이트 폭력, 이게 사실 저도 최근에 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데이트 폭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치정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과거 또는 현재에 데이트를 하던 연인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네. 벌어지는 폭력, 더 나아가서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데이트 폭력은 말씀드렸듯이 폭력 행위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네. 현재 형법은 물론 기타 형사특별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연인 관계라는 점은 정황 및 양형 등에서 참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규정도 없는 것도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지만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면 우선 이 데이트 폭력은 일반 사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보다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인이라고 하면 가족 다음 누구에게는 가족 이상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사례죠. 마포구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범죄 영상을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여자친구가 기절을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네. 유족들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지만 네. 게다가 유족들도 살인죄 적용을 피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범죄가 일어나도 뭐 연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설마 하면서 좀 선회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인 관계라는 것이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유대 관계에 비롯되어 극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 행위는 일반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보다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요소가 또한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마포구 사례와 같이 선회하여 해석하는 입장은 특별히 친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게 네.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네. 신뢰가 있으니 덜 조심하고 심하게 말하면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 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자리 잡게 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관계니까 좀 덜 조심해도 된다라는 인식은 좀 이해하기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데,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선이나 뭐 좀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데이트 폭력 사례에서는 악질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관계를 감안하여 범죄를 선회하여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사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가정폭력과 같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을 특별법으로 두고도 있고요. 네. 가족과 동일하진 않지만 가족에 준하거나 누구에게는 가족보다 더욱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과 같은 피해는 바로바로 해결되기보다는 지속적인 피해, 확대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으로도 꾸준히 문제되는 영역임을 고려해 볼 때 네. 연인 관계와 같은 단순히 꼭 연인 관계만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 대하여는 네. 범의 또는 형벌에 있어서 가중적인 요소를 지니는 어떠한 특별한 법 제정을 통하여 네.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이 무려 76%나 된다고 하는데요. 좀 만일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주변에 알려서 꼭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79년 유신 정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 이 전 의원의 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개헌 포고는 구헌법이나 구개헌법이 정하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개헌 포고 내용은 구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한 제8조와 제18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제10조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4에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